입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충북과 경북의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올 들어 벌써 4번째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전세 사기 주범의 딸이 회생 신청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전세 사기 사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 코로나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진정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병원, 약국 가서도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곧. 그런데 우리는 마스크 없는 세상, 뭘 더 주의해야 하는지 이재갑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15분간 기자실을 방문해서 파이팅! 이렇게 외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절차 시작되면서 언론계에서는 MB정부의 언론장악 시즌2 시작되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시각 큽니다. 기자들의 수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은요,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코로나 시대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 전합니다. 사실 그 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의사에 비해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데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 버텨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여기까지 잘 견뎌왔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 다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 근무 환경 보면은 너무 열악하다, 막 2교대 3교대 한다, 그리고 밤에 새벽까지 일해요, 밤에 세웠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던데, 지쳐있다는데, 그런 응답 많다는데, 네, 좀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법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이 좀 갈등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고요. 네, 간호사 선생님은 감사하다 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응원과 감사의 이야기 먼저 나누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만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기 가스요금 오릅니까? 네, 올해 2분기 전기 가스요금의 인상 여부가 다음 주 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다음 주 월요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7원 안팎의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월 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2,400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사장 그만둡니까?
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자구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한국전력은 2급 이상 간부의 경우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과급이 나오더라도 1급 고위 간부는 전액, 2급 간부는 반액을 반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정부의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된 정승일 사장이 자구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계속 사퇴 압박했는데 정승일 사장, 한전 사장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넉 달째 경기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 수출 및 설비 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그린북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파악했는데요. 넉 달째 같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무역 어렵습니다. 중국한테 적자가 크니까 경기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내고 있는지 조금 걱정됩니다. 후쿠시마 정부에 시찰단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민간 전문가는 제외될 것 같다고요? 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다다음 주 일본 현지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국무조정실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시찰단 규모가 20명 내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일본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부정적이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없다고요. 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는데 정부 전문가만 데려간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염수는 어떻게 한답니까? 네,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 시료 채취 등을 포함한 자체 별도 검증이 아니라 방류 시설 과정과 검증 근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깝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차피 본 활동 기간이 이틀이라면서 이 정도면 큰 흐름은 다 따라갈 수 있고 전 과정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물을 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검증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있는 거를 보고만 온다고요? 네, 그 검증이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네, 오염수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하면 되나요? 물은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설명해 왔다라면서 이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의 변경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처리수라고 계속 일본에선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도 처리수로 얘기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처리수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찰한다 이거 들러리 서는 건 아닌가. 별도 검증 자체 검증도 없고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냥 가서 보기만 해야 된다. 민간인 참여도 안 된다. 민간 전문가가 안 된다. 이거 어떤 일인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데 해양 주권 차원에서 이거는 생명 존중 차원에서 환경 오염 차원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은 코인 논란으로 지금 뒤숭숭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SBS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던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정황이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장에서 가상화폐를 찾아봤습니까? 네, SBS는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5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고요. 예.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 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김남국 의원은 그 거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살펴봤다고요? 네. 거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까? 네, 오늘 기자들과 김남국 의원이 만났는데요. 이 코인 거래 관련된 자금 출처 의혹 등을 두고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요.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한답니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네, 공개한다라고 앞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제가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2번이나 기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인데 국회의원인데 지금 일 안 하고 가상화폐 투자했느냐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거라는데 모든 걸 좀 공개하고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혹을 씻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김남국 의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릉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죠. 처가 누구를 기소했습니까? 누구는 기소하지 않았고요. 네, 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이 처남인 김모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네. 처남 김모 씨는 공흥지구 사업 시행사인 ESIND의 실질적 소유자로 지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초창기에는 아예 부과하지도 않았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부과했었고요. 그런데 장모 최은순 씨는 왜 기소가 안 된 건가요? 네, 최은순 씨는 의혹과 관련된 회사인 ESIND의 설립자인데요. 예. 경찰은 사업이 본격화됐던 지난 2014년 회사 대표이사직이 처남 김모 씨에게로 넘어왔고 이후 최은순 씨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역시 과거 ESIND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아파트 착공 전에 이사직에서 물러났다면서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ESIN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한 지 언젠데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결론을 낸 것도 조금 의아하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주스 정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조영태님께서 병원에 가보면요. 간호사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고생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4222님께서 코로나 시대 간호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4723님 간호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큰 수술을 받고요.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어두운 밤마다 환자들을 살피러 오시던 선생님들 기억납니다. 간병하는 가족분들 잠 깨지 않게 작은 램프로 환자 상태 확인하는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간호사분들 권리 보장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병원 생활을 많이 했어요. 많이 입원도 했는데 20살 때였나요? 병원에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누워있는데 처음에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도 컸고 근데 새벽 4시에 간호사 누나가 와가지고 꼭 저의 체열한다고 피를 뽑으러 오세요. 너무 좋아하는 간호사 누나들이고 친한 간호사 누나인데 새벽 4시마다 와서 피를 뺍니다. 이건 뭔가 이렇게 항상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가끔 그랬는데 참 그분들 때문에 네, 제가 나았어요. 네. 5526님 가족이 입원하면요 의사 선생님보다 간호사 선생님들을 더 자주 뵙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막막한 그 시간들 견딜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그 시간을 견뎌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닌데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시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2인 이상 집합금지
2명 이상은 식당에 못 가던 때도 있었어요. 카페 착석 금지 기억나십니까? 테이크아웃만 되고 앉으면 안 되던 때도 있습니다. 9시 이후에 식당 카페 영업 금지도 있었고요. QR코드 띡 찍고 가는 것도 있고, QR코드 때문에 내 사생활 다 발각됐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박수를 치는데 함성이 있잖아요. 함성. 그때 어떤 누구냐 그 범 내려온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범 내려온다, 이날치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어깨를 들썩거리면 안 됩니다. 일어나도 안 되고요. 박수와 함성을 치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노브레인이 넌 내게 반했을를 버는데 움찔움찔하면서 박수를 못 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3년 동안 고생 많으신 주진우 라이브 주치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이런 걸 발표할 때가 되긴 됐다라고 생각은 했고요. 예. 그만큼이나 국민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또 여러 의료진들 또한 공무원들 분들께서 노력하셔서 네.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마냥 환영할 상황들은 아니어서, 네. 이제 엔데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코로나19와 이제 정말 함께 살아간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네. 또한 그게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보호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그냥 자유롭게 자유방임으로 이렇게 대처하던 나라도 있고요. 북한이나 중국처럼 계속 통제하고 아예 막고 다리를 끊고 그렇게 이렇게 통제하던 나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라는 부분들을 사실 겪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어느 국가나. 무서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특히 고위험군들을 보호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시절에 이제 적절한 수준의 거리두기.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집에 갇혀 있거나 아예 그 일상 활동 못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행 발생 상황을 조정하면서 고위험군을 보호했었었고요. 또한 백신 접종 시작될 때는 정말 고위험군들께서 열심히 백신도 맞아주셨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더라도 그렇게 중증으로 가지 않는 상황들 만들면서 지금처럼 이제 하나둘씩 거리두기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 완화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망자 3만 명 내외 정도의 사망자들을 기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도 매우 적게 그리고 국민의 이제 자유와 인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방역을 어쩌면 앞으로의 팬데믹에 있어서 가장 표준적인 형태가 될 거다라고 인정하는 상황에 이르기는 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한국 코로나 방역 제일 잘했다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던 장면 기억합니다. 네. 다 덕분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 주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19 자체도 정치권이 얼마나 이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또 경제도 지원하고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다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의 수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향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있고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네. 국민들은 우리 삶이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서 국가가 우리의 삶을 잘 지켜줬느냐. 네. 또한 이제 이런 국가가 잘 지키지 못해내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엔데믹 선언이 있었지만 그 요양병원, 병원, 취약시설, 그 취약계층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제대로 됐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예, 일단 마스크 착용 부분들도 말씀하신 공간들은 계속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엔데믹이더라도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유행이 악화가 되면 제일 먼저 피해받는 곳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약한 곳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곳들이 많이 변했느냐 또는 그런 곳들에 대한 지원 체계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측면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준비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유행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19 자체가 악화되든 아니면 새로운 팬데믹이 되더라도 이번에 고생했던 것만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그걸 얼마나 대비를 잘할 거냐가 지금의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데 우리나라 감염병 이제 대응 잘할 수 있을까요? 대응 준비 잘 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이제 어제 엔데믹 발표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발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계획이 초기다 보니까 매우 단편적이어서 병상만 좀 갖추면 되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 계획으로만 좀 발표가 됐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 개발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로드맵을 그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무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하고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지나가고 나서 몇 년 지나면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아니 뭐 또 이런 팬데믹이 있겠어 그러면서 다르지부지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네. 메르스 이후에도 그랬고 2009년 신종플루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얼마나 끊임없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가 새로운 팬데믹일 때 이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여러 번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코로나가 갔지도 않았지만 갔다고 해서 또 다른 전염병이 다른 전염병은 오잖아요. 언젠가는. 네, 대비하고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마음 같아서인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한 번 유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흐트러져가지고 그 다음번 유행 준비 못했었던 거. 바로 한 3, 4개월 이후도 준비를 못하면서 코로나19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 보니까 이제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의 준비를 10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노력해서 3만 준비해도 성공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잘 대비해야 되는데 정경 질병청장님은 잘 계십니까? 예, 뭐 가끔 뵙거나 강연 때 뵀는데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고요. 네. 여기저기서 강연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네. 잘 계세요? 예, 많이 건강이 회복되셨습니다. 네네, 예. 알겠어요.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예. 엠폭스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게요. 이거 좀 예. 계속 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이 엠폭스에 대한 대비는 좀 갖췄나요, 우리 정부? 예, 엠폭스에 대해서는 현재 주로 남성 성소수자 중심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예. 일단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의심되는 분들이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잘 신고를 해주고 있어서 이제 예. 조금씩 이제 환자 확인은 많이 됐고 이제 늘어나는 추세는 조금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예 이제 그런 분들, 감염에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도 시작하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대응 대비는 어느 정도 차곡차곡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린다. 이제는 안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코로나 네. 백신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도 됩니까? 예, 맞아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3만 명대 정도의 사망자 정도를 좀 컨트롤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앞부분에 방역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고위험군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독감 예방접종 65세 이상 맞으실 때 80% 이상 맞으시고 있는데요. 코로나19도 이제 매년 접종 형태로 바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접종할 때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만큼이나 많은 고위험군 분들이 맞아주셔야 앞으로의 엔데믹 상황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엔데믹 선언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살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한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의료 체계 정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떤 팬데믹이 오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의료 체계를 만드는 게 국민 보호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절한 시기에 예방 접종하도록 정부가 권고를 할 텐데 그 예방 접종을 열심히 맞아주시는 것, 특히 고위험군 분들이 맞아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가족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그 의료적인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예방 접종 계획이 발표되면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현재 주요 도로 곳곳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호분기점에서부터 막히고요. 안성분기점에서도 천천히 갑니다.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와 더 가서는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사이 막히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회덕분기점에서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12km 넘는 정체 보입니다. 팔탄분기점에서 용담터널, 더 가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덕평에서 양지까지 천천히 가고요. 동선에서 광교, 북선에서 반월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가 가장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 30분 넘게 예상하시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전우용 썬킴의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네, 안녕하세요. 2호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선생님. 네, 썬킴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오늘은 역사 속의 즉위식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이 있었는데요. 와, 막 황금 마차에 지팡이도 많고요. 뭐도 있는데 다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대관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국 저는 1953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 네. 대관식 이후에 처음 열리는 거잖아요. 네, 70년 만입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대관식은 이른바 영년방이 이제 최초로 TV로 중계된 대관식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년방을 하나로 결속하는데 큰 이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보다는 에릭 홉스범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걸로 유명해졌냐면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죠. 원래 유명한 역사학자긴 한데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예컨대 운명의 돌 그리고 이제 그 대관식에 쓰는 왕관 또 황금마차 또 의장대 이런 것들이 영국인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는 자기들 고유의 이런 어떤 그 전통 문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18세기, 19세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 조작을 통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영국인들을 통합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릭 홉스범의 그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보편적인 현상이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에 접어들 무렵에 국가 권력이 만들고 또 홍보하고 퍼뜨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전통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좀 저는 그 대관식 장면에서 바로 그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켜나감으로써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의 유구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네. 아주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보였군요. 저는 좀 약간 짠하더라고요. 짠해요. 그 직업이 황태자였잖아요. 예. 70년 동안. 70년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제 당시 영국 왕실에서는 어차피 찰스 그 당시 이제 황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한 단계 건너가서 예, 윌리엄한테 넘겨주자. 네, 그냥 주자. 찰스의 아들한테 그냥 주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 이제 스킵해버리고. 찰스는요 70년 동안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 약간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 이건 약간 논쟁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때 카멜라 파커 볼스가 뭐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찰스 지금 3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여자만 50년 동안 사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또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다이애나는 어떻게 되냐 이거. 다이애나를 사랑한 만큼 찰스는 엄청 미워합니다. 그래서 또 큰아들은 윌리엄은 또 사랑하고 또 해리 둘째 아들은 또 이런 게 또 애증의 관계인데 그런데 짠한 찰스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 적어도 우리 돈으로 1685억 원이 이제 그 대관식에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영국인들은 찰스 3세라는 왕을 입헌 군주제의 왕을 어떻게 보냐.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도 엘리자베스 2세, 죽을 때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왕은 그냥 엘리자베스 2세였는데 갑자기 찰스 3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일단 찬반인 것 같아요. 반반씩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찬성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잘하는 이제 지한파들은 한국에 이제 한국 민속촌 같이 보면 된다. 그러니까 관광 수입을 위한 약간 소프트 파워로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찰스의 사랑 그리고 찰스가 환경과 또 평화를 위해서 또 굉장히 그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좀 가려졌습니다. 자, 찰스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 호불호는 접어두고요. 70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이 있었어요. 이번에 찰스의 대관식과 이게 비교가 될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규모가 크게 좀 줄어들었죠 일단. 줄었어요. 그렇죠. 규모가 70년 전에 비해서는 그때는 비록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있고 또 영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영연방 국가가 무려 56개국이에요. 현재. 네. 그리고 14개국의 왕이 아직도 그러니까 찰스는 영국 왕일 뿐만 아니라 캐나다 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왕이기도 하고 뉴질랜드 왕이기도 해요. 여전히 14개국이 이제 영국의 왕을 자국의 왕으로 이제 형식적인 국가 원수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캐나다와 호주에 영국 총독이 있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총리죠, 총리. 네. 이제 그 입헌군 주제니까 왕이 형식상의 국가 원수고 그다음에 이제 내정과 외교를 담당하는 건 이제 총리 내각제로 진행이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영국의 그 위상이 70년 전에 비해서 또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낮아졌죠. 또 브렉시트로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홉스범이 지적했던 것처럼 영국 왕실의 전통이다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다 보여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만 이제 70년 전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죠. 대관식이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대관식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뭐 영국 내부에서도 왜 내 세금 가지고 네가 이제 사치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제 시점이 됐으니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참 말이 좋아서 입헌 군주제지 어떻게 보면 국민이 자기의 지도자를 직접 손으로 뽑지 못하지 않습니까? 왕인데요. 네? 아유. 근데 저 약간 그 당시에 53년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즉위를 했을 때는 영국 왕실에 대한 윈저 왕실에 대한 그 환상이 좀 깨졌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소리만 들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바로 아버지가 그 킹스 스피치로 유명한 조지 6세는 라디오 연설로만 그 접했는데 처음으로 얼굴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왕실의 어떤 그 신비성이 무너졌다라는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까? 네. 자, 역사 속에 즉위식, 대관식 큰 의미가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생각나는 즉위식, 대관식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도 좀 한 장면 한 장면 남아 있을 텐데요. 1896년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이 있었어요. 예.
사실 이제 1896년과 97년의 두 차례의 행사는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1896년, 95년, 예. 94년 그거 다 외웠던 기억납니다. 근데 그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네. 조선왕국 대표로 민영환이 특사로 파견이 돼서 네. 대관식에 참여하고 선물을 갖다 줬는데 얼마 전에 그 선물이 공개됐었죠. 아, 네. 예, 그리고 나전칠기더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참 특이해요. 나전칠기는 당시에도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품으로 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민영환이 4월에 출발해서 10월에 귀국해요. 근데 그 다음엔 또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예. 거기 또 가라고 그래요. 민영환한테요? 예, 민영환이 또 가요. 예.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거의 뭐 몇 달 빼놓고는 전부 이제 그 전 세계 일주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민영환이 당시 러시아 니콜라이 대관식에 참석할 때 거쳐간 나라가 11개국 그리고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에 참석했을 때도 대략 10여 개국을 거쳐서 이제 도착하고 돌아왔거든요. 예. 근데 이 일정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민영환이 돌아온 다음에 조선 정부가 뭘 하냐면 고종을 황제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예, 대한제국을 만들기 위한 거기서 봤더니 그렇죠. 와, 황제가 최고다. 이 권위도 있고 힘도 그것도 생기고. 있지만 이런 대관식 사실은 니콜라이의 대관식은 러시아 역사 내에서는 굉장히 좀 슬픈 일이 있었던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노프 왕조의 이제 마지막 황제였는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많이 적절치 못한 인물이었죠. 좋았다기보다는 라스푸틴한테 빠져서 이제 나라를 망친 그런 황제이기도 했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제 알렉산드르 3세였는데 워낙 튼튼하고 건강하다 보니까 네. 자기는 그 황태자죠. 황태자가 30살 넘어서 이후에 이제 그 태자 수업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열차 사고로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되죠. 그리고는 네 라스푸틴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교에 빠졌다고 뭐 해야 그렇죠. 되나요? 요승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었는데 이제 좀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 정도 네. 되죠. 이 사람한테 빠져서 네. 완전히 그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일족이 다 죽는 일에까지 이르려고 나라를 이제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걸 빼고라도 그런 이제 대관식이 이 조선 정부에 알려지기는 민영환이 이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나 영국 같은 열강에서는 대관식을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그날 이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 러시아에서는 피해 일요일이라고 해서 압사 사건이 있었죠. 네, 천여 명이 이제 압사에다가 총격사도 있었죠. 사실은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 빵을 요구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위협을 느껴서 경비대에서 발포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니콜라이 2세의 이미지는 급전직한 상태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백성들의 애국심을 동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1897년 10월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 위에 오른 것. 그러니까 대관식이 아니고 즉위식이죠. 예. 이제 이런 것도 러시아 이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참여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1897년 이제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행사를 참관하고 돌아와서 고종이 뭘 준비하냐면 자기도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충분 애국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전 세계에서 특사들이 와서 이 나라가 얼마나 이제 발전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의 일원의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싶어서. 네. 그래서 1902년이 고종 즉위 40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즉위 40년 또 그때가 우리 나이로 51세가 되는 해였기 때문에 망육순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려고 했죠. 황제 즉위식이군요. 그러니까 황제 즉위식은 1897년 네네. 10월에 했고 근데 그러면 그다음에 즉위 40년은 왕으로 왕이 된 지 40년을 기념하는 또 기념식을 별도로 또 하려고 했던 거죠. 1902년에. 왕에서 황제로 이름을 바꿉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죠. 바꿔요. 그날이요. 그러니까 바꾼 건 1897년 10월. 예. 그리고 1902년은 9월은 이제 왕이 된 어려서 10살 때 왕이 된 그날을 기념해서 즉위 40년이라고 했어요. 지금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옆 교법 빌딩 앞에 가면 기념 비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예. 그 건물이 뭔지 아시는 서울 시민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 건물의 정식 명칭은 황제 어극 40년 망육순 친경 기념 비전이에요. 좀 예. 길죠. 예. 고종이 즉위 40년, 그러니까
빅토리아의 즉위 60년을 기념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올림픽보다 훨씬 더 큰 세계적인 이제 국제 행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국제 행사를 치르려고 예. 엄청난 준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민양환 선생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 즉위 이제 60주년 기념식을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우리도 이제 구라파 제국들과 동급이 되기 위해서는 네. 제국 선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은 그러면 왜 그럼 간단하게 일본 제국과 같이 조선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으로 했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조선 제국이라고 하면 편한데 왜 대한 제국인가? 한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이유인데. 네. 진짜 지금 뭐 우리 썬킴 선생 말씀대로 네.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 분을 만나서 여쭤봐도 물어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런 국호를 정했는지를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편하게 그냥 원래 조선이었다가 일본을 일본 제국이라고 한다든지 뭐 청을 대청 제국이라고 한다든지 한 것 같이 조선이란 국호를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조선 제국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 뭐 바꾸더라도 대조선 제국 했으면 뭐 간단했을 텐데 왜 대한 제국이냐?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좀 복잡해요. 사실은 이제 사료에 나오는 것 이상의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형식상 누가 지었냐? 고종이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국호를 대한으로 한다라고 정했는데 대는 그냥 대예요. 크다라고 하는 뜻의 대청, 대일본 당시 한자문을 관행적으로 짓던 것이 그냥 한이라고 지은 거예요, 국호를. 네. 한이라고 지었고 이제 고종이 명시적으로 표명하기로는 이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사만을 통일해서 새 왕조를 세웠으니 그 한자를 따겠다라고 해서 한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고위 관료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극 찬동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얘기했어요. 제국은 황제의 나라는 예로부터 한 글자를 썼다. 중국에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네. 원명청같이. 원명청같이 황제의 나라는 옛날부터 한 글자를 써서 써왔는데 마침 보니까 역대 황제의 나라 중에 이 나라 이름 한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은 춘추전국 시대에 진초, 연제, 한위조 해서 이 한이라는 글자를 쓰는 나라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나라는 제국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춘추전국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있었지만 역대 제국 중에 한이라는 쓴 글자가 없으니 이거 참으로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 한의 변이 조선의 조자와 같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신하들이 찬동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좀 다른 그 고종이 직접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당시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좀 불분명한데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교 지식인들이 특히 조선 후기에 안정복이라든가 정약용이라든가 한치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설을 쓰면서 내부적으로 논쟁을 벌인 게 있어요. 이 나라는 삼국 중에 어디를 계승한 것인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특히 유교적 역사인식은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통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국시대를 놓고 볼 때 삼국 중에서 어디에 정통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히 삼국을 다 같이 우리의 옛 나라로 보지만 그중에서 고구려가 정통인가 신라가 정통인가 뭐 이런 식의 논쟁들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런 논쟁 과정에서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조선과 한의 이제 계승의식이 좀 나뉘게 돼요. 조선은 원래 그 당시 이제 유교 지식인들이 볼 때는 단군이 창업을 하고 기자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자가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 기자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기로는 중국 은나라 마지막 왕의 이제 숙부가 되죠. 은나라 주왕의 은나라를 망친 왕입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와서 조선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문화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자조선이 그래서 정통을 이었는데 위만이 기자조선을 무너뜨리면서 정통성 반정통이 돼버렸다. 그래서 기자의 후손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삼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삼한의 한인데 네. 기자의 맥을 이은 문명의 이제 상징이고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군에 붙인 이름으로 이제 돼 있는데 중국 문화와는 관계없는 아주 독자적이지만 그 뭐랄까요
비문명적인 또는 비문화적인 그런 국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주의적 생각 또는 조선 중화론적 생각이 확산하면서 조선이 곧 중화 문화의 정통 계승제다라는 생각이 확산하면서 한 계승 의식이 토대가 넓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이라는 국호를 정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잠깐 제가 마무리를 좀 하면은 니콜라이 2세가 아버지 알렉산드로 3세가 죽은 다음에 얼떨결에 러시아의 이제 황제가 됐을 때 첫 일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예요. 그래도 겸손하고 그래도 자기를 또 냉철하게 또 쳐다봤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즉위식 행사에 약 그때 자기의 거점 지역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니라 모스크바 크렘린에 와가지고 지금 즉위식을 했어요. 네. 이제 기념품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약 30만 명이 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무려 100만 명이 왔네. 그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공사가 잘 돼가지고 평평한 그런 땅이 아니라 단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개밖에 없는데 100만 명이 몰려오니까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덤벼들었겠죠. 예. 그래서 워 하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한 1,600명 정도가 이제 압살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한 황제라고 하면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수습을 하지 않고 오후에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무도회가 있었거든요. 예. 무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 백성들한테 다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예. 저 새 황제는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은 황제다. 그때부터 제정 러시아의 몰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네. 즉위식 하다가 이제 몰락의 길로 가네요. 그런데요, 고종, 순종의 황제 즉위식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동해양 사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콜라이의 대관식이 고종이 제국 선포와 황제 즉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902년에 황제 어국 40년 기념 행사 준비도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에 대한 정보가 영향을 미친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고종은 그 당시에 두 가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조선 말기부터 병자호란 이후부터 조선 지식인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중국의 정통 국가가 네. 아니다. 이건 여진족들이 만든 야만족들이 만든 네. 국가라서 중국은 한족의 국가인 명나라에서 끝나고 명나라를 계승하는 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한족과 오랑캐 화이사상 이렇게 중화 계승론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곧 중화고 이제 청나라는 저거는 야만족의 국가다 이렇게 이름은 청나라지만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면 아직도 그런 것들 많아요. 비석들을 보면 숭정 삼갑자 이런 식의 연호를 써요. 청나라 연호를 안 쓰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곧 문화적으로는 명나라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하나의 생각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 이른바 유교의 정통 국가로 계승한 나라다라고 해서 이제 유교적 의장 또는 이제 유교적 천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하나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유럽식 황제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또 하나 있어서 좀 결합돼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천자로서의 중국에서만 있었던 천자로서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해서 천자는 천명을 받은 사람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세운 것이 천단이에요.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재단을 먼저 만듭니다. 네. 그 재단 이름이 원구단이었어요. 지금 조선호텔 자리에 있었던 거. 많은 분이 좀 오해하시는데 현재 남아있는 그런 팔각 건물은 원구단의 부속 건물이었던 황궁우라고 불리는 건물이고 원래 있던 원구단은 일본이 허물고 그 자리에 호텔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조선호텔 자리가 원구단 자리죠. 네네.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옛날 중국 황제가 즉위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즉위식을 거행을 했죠. 고종은 그렇게 즉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명청이 아니라 원명한으로 연결을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사상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승리네. 그러니까 중국 그래서 자기 승리고 약간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문명국가 한족말이 한 글자의 국가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오랑캐들은 다 두 글자로 만들자. 예. 조선도 오랑캐 국가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우리 고정 직위식에 좀 작용했던 그런 역사 계승 의식이고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역대 국왕들이 사실은 직위식을 안 했어요. 네. 직위식이라고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건 많이 나오지만 네. 그렇게 직위식이라고 부를 만한 국가적 행사를 치르지는 않아요. 물론 직위식은 했는데 이게 언제 없어요? 하냐면 네. 그런 식으로 축제처럼 벌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고종은 자기가 이제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것을 일종의 축제처럼 만들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국상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년상 치러야죠. 3년상 치러야 되는데 3년상 끝나고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영국의 찰스 대관식은 엘리자베스 장례식 끝나고 꽤 한참 있다가 바로 하지는 않고 대관식을 하잖아요. 원래 대관식 그래요. 이제 장례 기간이 끝나고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축하하는 대관식이 열리는 건데 이 6.25는 3년상이라고 하는 긴 장례 기간을 두기 때문에 상복 입고 있어야죠. 그렇죠. 상복 입고 기본적으로 상복 입고 있다가 이제 그날 이제 왕의 복식을 입고 간단하게 이제 만조백관의 인사를 받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상기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니콜라스 2세 직위식도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했어요. 그렇죠. 나름 거기도 국상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대관식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식이라고 해도 이렇게 곧바로 즉위는 하지만 이걸 뭐 큰 행사로 치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국상 없이 등극한 것이 이제 고종이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직위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문제였어요. 우리 사회에서 문제라고 해야 될지 좀 대단히 눈부신 변화라고 해야 될지. 고종이 즉위한 이후부터 1902년에까지 한 5년 정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서울에 들어온 근대 문물들, 네. 전차, 전등, 예. 그리고 뭐 이제 서양식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그 기간에 들어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행사에 고종이 전 세계 열강에 우리도 즉위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을 하는데 전 세계 열강이 좀 참여해달라 우리가 보냈으니까 빅토리아 때 전 세계 열강의 특사들을 초청을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죠. 애국 미남단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김 선생님은 어디 가신다고요? 역사 답사를 다음 주부터 좀 돌아다닙니다. 네. 네. 주진우 라이브하고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제가 먼저 가보고 괜찮은지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가보고 좀 당분간 활동해보고 괜찮으면 다시 오기 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성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영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3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쪽방. 이 좁은 공간에서 승연인의 6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는 아빠와 지적장애를 가진 언니와 오빠. 선천적 소아백내장으로 앞을 볼 수 없는 5살 승연이까지.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가족들 돌보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요. 아빠가 아파 일을 못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식구들은 삼각김밥, 한창 잘 먹어야 할 어린 승연이도 작은 소시지 하나가 하루 식사의 전부입니다. 아이들의 치료는커녕 매 끼니가 더 걱정인 아빠와 엄마.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승연인의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주로 충청과 강원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2, 3도 높은 낮 기온을 보이면서 26, 7도대까지 올라 약간 더웠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25, 6도 이하의 낮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3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5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대전 24도, 광주, 세종 23, 대구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만 높겠습니다. 일요일 기온도 토요일과 거의 엇비슷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이 되면 27도 이상의 더위가 찾아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월, 화, 수, 사흘 정도 서울도 27, 8도까지 기온이 올라 유지가 되겠고요.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은 30도까지 오르며 다음 주에 꽤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제주와 남해안,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오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오후 시점에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상태에 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고요. 습도는 28%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도중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대해 윤리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2018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던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가 국방부와 송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를 펴는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출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집회 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국제간호사의 날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생사가 달렸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전국에 있는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더 큰 아우성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여야 합의는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이 와중에 세상을 등진 피해자들은 벌써 4명에 이르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해법은 없을까요? 전문가의 지혜 나눠보겠습니다.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벌써 4번째 희생자를 보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2월 달에 그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을 하셨죠. 네. 4월 14일 날 20대 피해자가, 또 4월 17일 날 30대 피해자가 돌아가셨고요. 20대, 30대. 네. 또 5월 18일 날에 또 양천구에서 네.
김대성 피해자 가 이제 좀 돌아가셨는데요. 김대성 씨가 이제 그 갭투기하다 사망한 그 전세 사기로 이렇게 좀 혐의를 받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과도한 빚을 지게 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 그러다 하시다가 좀 그 과로로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셋집, 전세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전 재산입니다. 전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찾지 못한다. 매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변호사님. 예. 그런데 올 하반기에 더 많은 피해가 염려된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규모 자체가 지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죠. 예. 정부가 주로 지금 현재 문제 삼고 있는 건 전세 사기인데 이제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는 깡통 전세의 일반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가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지금 그 올해 상반기에 경매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전세 사기 지역 말고도 다른 동네도 전세가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집값도 맞습니다. 떨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괜찮을까? 빌라에 사는 사람들,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도 걱정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당히 위기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제 전세 거래라는 것이 실종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이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어쨌든 피해 규모를 좀 파악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전세 사기 피해도 사실 전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요? 네. 지금 지자체에서만 지금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 예. 아니, 피해를 알아야 이런 대책을 낼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죠.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전세 사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좀 상당히 맞다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네. 그 금리 인하라든지 그래서 이제 전세 대출 보증 확대 이런 정책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이 집 가격까지 주택을 대출을 해준 거예요. 예. 거의 가깝게 대출을 해주고 보증도 거기 100% 보증해주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깡통 전세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예. 그 전세 사기꾼들한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세 사기를 좀 일으켰다.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 확대 또 관리 부실 이 문제도 좀 상당히 큽니다. 보증보험 제대로 가입 안 하는 거를 정부가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틈바구니를 이제 전세 사기꾼들이 악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네. 그 사태는 사실은 2015년경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던 진행형이고 그 피해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런데 현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문제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괜찮았는데 집값이 주춤하자 이 전세가도 떨어지면서 깡통 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나왔는데 피해자 대책 모임에서는 어제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대책 마련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네. 뭐가 부족한 겁니까? 우선 그 피해자들이 지금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은 네.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돈을 예를 들어 지금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는 사람들도 지금 있거든요. 많죠.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그 수백 명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길거리에 앉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분들이 이제 최소한의 보장도 못 받는 상태로 선순위가 있어가지고 네. 최소한 보장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앉을 사람들이 수백 명 있다고요. 네. 근데 지금 그분 관련된 대책이 없어요. 정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집은 그 LH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도 있게 해주겠다. 예.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주택 중에는 위반 건축물도 많고 그다음에 가격 그 LH가 매입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넘어선 주택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2억 원, 3억 원 요 안쪽이어야 되거든요. 2억 원 보통 2억 원 안쪽이어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그보다 넘어선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매입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유형의 주택은 매입을 안 하는 주택들이 있다고요. 잠시만요. 젊은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거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네. 가서 저기 보고 집을 봐요. 집을 보는데 이게 3억짜리인데 2억의 전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시세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뭐 어떻습니까? 근데 부동산을 믿고 그리고 그 주민등록 등본을 믿고 뭐 건물이 어떻다 이걸 보고 들어가잖아요. 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사기 사건이 돼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동산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주인도 책임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바로 그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사태의 원인을 잘 짚어보면 네. 임차인들이 제대로 그 공인중개사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한다라는 점이 네. 상당히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예요. 공인중개사 잘못됐어요. 예. 왜 공인을 달아요? 그렇죠. 왜? 국가가 공인해준 공인중개사면 양측에 공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찌 보면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줬습니다. 만약에 숨기거나 만약에 속이었다면 이건 사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원택님 등기부등본도 못 믿어요. 등기부등본도 잘 못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바지 임대인을 내세운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봐가지고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럼 누구나 특별히 사회초년생들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지금 놓여 있는 거다. 노출된 그렇죠. 거잖아요. 잘못한 게 나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상관없어요. 예, 그렇죠. 주의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자들도 아나운서도 다 당했어요. 네. 이번에 언론인들도 꽤 많이 당했어요. 네. 이거는 뭐 지적 수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네. 예. 아무리 꼼꼼하게 하더라도 등기부등본하고 저기 부동산에서 이거 보증할 만하다 괜찮다 하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 전세금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 현재 주택 시세에서 이렇게 임차 보증금이 막 70% 이상 되면 이거 위험한 물건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위험하다는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괜찮습니다. 저 집주인 네. 부자예요. 집 수십 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임차인들은 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집이 수십 채 수백 채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부자고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안전망으로 들어갔지. 그렇죠. 거꾸로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 그런 분들이 집이 수백 채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어디서 물리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지금 돈을 더 못 내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연쇄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이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 것도 원인이 하나지만 네. 실제 이런 분들의 위험, 신용 위험이라는 거를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임차인들은. 부동산은 확인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부동산하고 중개업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이 전세 사기왕들 대부분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 그 안타까운 건데 굉장히 많이 지금 공인중개사도 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사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공인중개의 그 신뢰가 떨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그 임대차 시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유진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크게 묻는다면 되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되어야 거래가 신뢰가 생깁니다. 얘기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런 전세 사기왕
이 사람들하고 손 잡고 속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선량한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 그렇죠. 네. 저는 지금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그러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 나쁜 그 분들하고 그렇게 같이 결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를 연기해달라, 이게 시급하다 얘기했는데 지금 경매는 연기됐다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시급한 부분 뭐가 있습니까? 경매 연기는 진짜 지금 임시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버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경매 연기가 뭐 계속 영구적으로 뭐 경매가 안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다시 이제 경매 재개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렇게 그 대부업체나 이런 데로 넘어간 채권들 있잖아요. 이건 계속 경매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경매가 뭐 아주 안 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아시는 것도 좀 상황 파악이 좀 잘못된 거고요. 유예됐군요. 네. 자, 그런데요. 그럼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국회에서 특별법 내겠다. 여도 야도 막 소리치던데 왜 이건 안 됩니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몇 개 있는데요. 우선 피해자 인정 범위.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이견이 커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만 그 구제를 해주겠다 이러는데 실제 전세 사기라는 게 법률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형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롭다고요. 입증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수사로 증명돼야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려야 되잖아요. 아니 시간이 걸리면 여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거리에 그 사이에 거리 나앉는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라도 좀 그래서 방법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저 깡통 전세 문제 같이 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차인 그 피해 임차인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분들이 거리에 나앉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악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구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깡통 전세하고 그 전세 사기를 구분하지 말자. 네. 대신 집단적인 그 피해를 입은 그분들을 그 구제하는 걸 좀 초점을 맞추자. 네. 이게 저희 그들이 조금 그동안에 좀 제안을 해온 내용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피해자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 집단적인 그 임차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는 있어야 된다. 네. 자, 피해자가 만약에요. 이게 3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2억에 전세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겁니다. 뭐 대출도 없고요. 이 사람 집주인 부자여가지고 별 피해 입을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이사를 못 가요. 네. 그런데 이분이 2억 원에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나 그런 지원 대책 그런 건 없을까요? 그 집에 살려면은 결국은 뭐 그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우선 매수권은 줍니까? 네, 일단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우선 매수권은 주는데 이게 이제 미추홀구 같은 데를 적용을 해보니까 이걸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대출이 일단 기존 대출이 많아서요. 전세 대출을 이미 예를 들어 2억 원을 어제 예를 들어 보증금이면 그 중에 뭐 1억 4천 5천 뭐 이 정도의 대출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이 돈을 먼저 빼가기 때문에 전세 피해자들은 그렇죠. 그 돈을 본인은 받지 못하고 또 이제 낙찰 자금을 또 다시 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몇 억씩 만약에 예를 들어 3, 4억씩 이상 이분들이 대출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겠냐.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서 이게 거의 엄두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그 우선 매수권이 도움은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여기까지 간 것도 다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이걸 실제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안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채권 매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정부가 나중에 이제 공공기관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방안 또는 최우선 변제금 보장 방안 이게 이제 아주 그냥 길거리에 나게 생겨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도움을 못 받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복지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좀 지원을 좀 해야지 다른 데 나가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선택권을 좀 부여를 하자.
그런 선택지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어떻게 피해가 구제가 되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 보증금은 정부가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예. 그럼 그분들은 지금 최근까지 자살하신 피해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돈을 벌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전세 산 걸 뿐이에요. 전세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1998님께서 범죄 조직죄로 완전 몰수하면 피해자들에게 전부 보상 가능할까요? 얘기합니다. 범죄 조직죄로 수사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저는 근데 이게 그 범죄 피해 구제법은 아니거든요.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 피해는 그 중에서 범죄는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네. 예. 근데 피해는 똑같거든요. 네. 그분들이 길거리에 낮게 생기는 피해를. 우리가 지금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걸 지금 그 지원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이게 행위자인 임대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을 때만 구제해 주겠다는 그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걸 날려서 이분들이 길거리에 낮게 생겼는 이 상황을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뭐 범죄 조직죄 범죄단체 조직 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거 수사를 해서 실제 이걸 적용한다고 쳐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고요. 네. 범죄 조직으로 이렇게 또 묶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네. 이것도 법적 논란도 있을 거고요. 변호사님 그러면요. 자 전세가 또 서민들한테 매우 유용한 제도거든요. 그간에 매우 유용했죠. 네. 네. 자 전세를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 이렇게 살펴야 됩니까? 전세는 일단 집 가격의 상당 부분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출과 뭐 똑같은 거예요. 예. 임대인에게 대출을 돈을 해주는 빌려주는 거죠. 거라고요. 네. 이자를 받지 않고 예. 거기에 집을 본인이 들어가서 임차인이 사는 거죠. 예. 채권자가 사는 거예요. 거기 집에서.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상계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임대인의 신용도 중요한 거죠. 거액을 빌려줘야 되니까. 네. 네. 그 사람이 신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차제에는 이걸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국세 미납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이 집을 내가 그냥 사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살려고 거기 들어가는 분 있을까요? 전세로? 그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그럼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신용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확인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보증보험을 들 때 네. 이제 임대인이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임대인들 있잖아요. 네. 이걸 사전에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 임차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계약을 했더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보증보험을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입주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에 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네.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됩니까? 일단 등기부등본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 봐요. 네,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 합니다. 네, 은행 대출이 있다고 하면 조금 고려하셔야죠. 사전에 은행 대출이 껴 있으면 그런 주택은 전세를 들면 곤란한 거죠. 네, 일단은. 예. 거꾸로 은행은 앞에 선순위가 있으면 대출 안 해줘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은행 대출이 있다면 이건 조금 고려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거 아주 보증금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근생이다. 네. 이런 근생주택이다. 이렇게 나면 몇 층까지 근생인지. 근생은 근린생활. 예, 그거는 등기부등본 나와요. 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보면 거기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죠. 네. 예.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더라도 더 확인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집 가격이에요. 집 가격이. 예, 집 가격을 그 임대인의 이 부동산만 말고 다른 데도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네, 이 집 가격을 안 물어보고
그다음 확인 안 하고 거기 들어가면 전세금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걸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임차인들은 자기 전세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만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네네. 집 가격도 알아봐야 돼요. 집이 바로 담보물이기 때문에. 네. 집 가격의 몇 % 정도가 이렇게 좀 적절한 건 한 70% 정도예요. 70%요? 예. 전세 가격이? 예. 예. 그게 상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 거래가 되는 거죠. 네. 등기부등본을 떼는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네. 집 계약 들어가려고 보니까 네. 뭐 그 전에 뭐 또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네. 있죠.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네. 있잖아요. 이러면 공인중개사한테 따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예. 잔금 치르기 전에 또 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 떼보고 또 떼보고. 예, 다른 아침에 떼보셔야 돼요. 네. 이건 인터넷으로 떼실 수 있는데 예. 그거 마음이 아침에 이사까지 하는데 마음이 바쁘시니까 그렇죠. 그걸 못 하시는 거죠. 저 이사 수십 번 했는데 10수번 했습니다만 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등기부등본 한 번도 안 보시고 계약했다는 분도 많아요. 네, 저는 이사도 어디서 이렇게 알려주면요 나중에 주소를 주면 들어가고요. 네. 안 주면 뭐 바깥에서 못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정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물론 과거에도 이런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있었어요. 예, 있었죠. 있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거는 임대 사업자들이 집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번에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양산됐는데 이 피해자가 양산돼서 울고 있고 죽어가는데도 정부가 없다. 네. 대책이 없다. 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한테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래서 그게 피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고 예. 정부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다. 예.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다른 곳에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된다. 네. 이번 그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탐구하는 기자 정철훈, 뭘 탐구하고 있습니까? 요새요? 네. 요새 이번 주가 또 윤석열 정부 1주년이 되는 주여서 네. 이런저런 토론회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뭐 퇴행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네. 앞으로 4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울한 얘기 계속 해야 되나요? 우울한 얘기 계속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즐거운 일이 뭐가 있어요? 즐거운 일이요? 네. 자, 즐거운 주제는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즐거운 거는 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한다는 거. 예. 그런 거 말고. 참. 자, 오늘 준비한 얘기 가볼까요? 예, 언론계 얘기를 해보면 네. 기자들이 이제 특히 대통령실 기자들이 네. 좀 취재를 하고 싶다, 네. 질문을 좀 하고 싶다. 그동안 또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 때문에 네. 많이 얘기를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스킨십이 있다가 이제 줄었잖아요. 사실 뭐 그것도 스킨십이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지만 도어 네. 스태핑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죠. 네. 좋았는데. 아니 그리고 도어 스태핑 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다가가려고 소통하려고 네. 하는 시도예요. 그건 또 높이 좀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리고 매우 부정적으로 말실수 계속 비판하다가 이제 네. 없으니까 빨리 해라. 네. 그때 잘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또 생중계의 묘미도 있었고 그렇죠. 또 뭐 대통령 출입 기자가 막 대통령님 파이팅 막 이런 걸 외쳐가지고 네. 또 논란되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역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했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은 안 하고 그 공원 내에서 기자들하고 밥을 먹었죠, 도시락을? 예, 그 분식을 드시면서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리고 그런 자리는 없습니까? 그러게요. 뭐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또 대통령께서 뭐 예고 없이 기자실을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슈가 있었는데 역시 이날도 질문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럼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그냥 기자들과 악수만 하고 이제 빠져나가셨는데 아니, 그럼 15분 머무르다 가셨습니다. 15분 동안 악수만 합니까? 아니 근데 기자들하고 문답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면 악수하면서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들인 거죠. 뭐 잘 지냈어 뭐 그런 얘기들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잘 지냈어 얘기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취재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던지잖아. 그러면은 손을 잡고 15분 얘기하세요. 그래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시고 얘기해 주시는데 아니 15분이면 역사를 기록할 만한 그런 시간인데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요? 예, 근데 질문을 받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짧은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질문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질문을 하지 말라고. 네. 예. 그래도 해야죠. 뭐 그러게요.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얘기했어요? 이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이 내려왔었는데 같이 거기에요? 예. 대통령실 기자실에 국민의힘 지도부랑 대통령이 같이 왔다고요? 예. 이것도 무슨 상황이에요? 그날 오전에 같이 식사를 하고 아마 내려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때 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이 원내대표님과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서 질문이 아니라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대통령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파이팅 요걸 외치셨다고 합니다. 이 15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벤트만 있었어요? 아니 기자들이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을 텐데 한일 관계, 오염수 문제 뭐 다른 얘기 물어보는데 파이팅 해달라고 했다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어떤 기자입니까? 뒷말이 있었고요. 네. 뭐 지역 일간지 기자라고만 전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날 윤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들에게도 몇 마디 하셨는데 뭐 1년 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덕에 지난 1년 나름대로 잘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 정부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죠. 조선일보랑만 인터뷰만 했죠. 그리고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했죠. 그러니까 기자실에 이렇게 얼굴만 비추는 이벤트성 자리를 만드는 게 사실 정확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할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질문을 할 기회를 주었는데 기자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5분이나 머물렀으면 뒤에서 이렇게 대통령님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송곳처럼 이렇게 딱 질문을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물어야 되는데 그거 약간 좀 대통령실 기자들이 좀 순치돼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좀 분발 파이팅을 좀 분발을 좀 촉구해 보겠습니다. 물어봐야죠. 내부에서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실이 지금 취재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를 제한한다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나 주요 회의가 있으면 대통령실 기자단이 취재를 못 한다는 겁니다. 녹취도 못 한다는 겁니다. 녹취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이제 바이든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뒤로부터 이제 보안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 전속 영상팀이 이제 현장을 촬영 편집해서 그 영상을 기자단에게 제공을 한다 합니다. 그 전에는요, 그 언론사가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MBC, 이번엔 KBS 이렇게 주관으로 돌아가면서 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근접 취재를 하고 맞습니다. 그걸 언론사에서 이렇게 다 같이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준다고요? 예, 대통령실 전속 영상팀에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실 출입기자 맞냐 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보나 홍보 업무를 하는 게 아닌데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되면 이 바이든 발언과 같은 그런 보도는 이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 언론 자유라는 게 사실 언론인들이 스스로 싸워서 쟁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스스로 좀 자각
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언론계 내의 어떤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다양하게 기자를 만나고 또 기자와 술잔을 기울이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 분이셨어요. 검사 시절에는. 그리고는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술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리고도 얘기를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찌 된지 대통령이 되니까 기자와 관계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소통이 없다. 기자와 소통이 없다는 거는 또 국민과 소통이 단절된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서요. 예,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정말 CNN을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죠. 정말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제일 싫어했던 기자랑 1대1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윤 대통령께서도 한번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네. 좀 반대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비판적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언론사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반대한다고 비판한다고 적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자실을 찾아서 15분 머물렀는데 파이팅만 외치고 갔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를 만나는 시간에 국민한테 메시지를 던져야죠. 1차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분 머물 동안 파이팅만 얘기 나온 거는요, 출입 기자들 뭐하고 있는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 보니까 이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곧 교체될 거다 이런 기사가 또 났던데. 그래요? 그 기사를 보면 이제 그 교체 사유가 뭐 가짜 뉴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럼 앞으로 4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뭐 언론재단에 가짜 뉴스 신고센터 같은 것도 생기고 했는데. 그래요? 예,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은 어떻게 될 건지 네. 굉장히 걱정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언론계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심히 우려된다, 그런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윤석열 정부 임기 1년 되는 날이 이제 10일이었는데 이 10일 날 이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네. 인사혁신처에서 한상혁 위원장에게 이 청문 절차 시작됐다. 이 등기를 10일 날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방통위에. 청문 절차 걸쳐서 면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죠. 한상혁 위원장이. 근데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일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혐의가 방통위 설치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이런 혐의들이 있다는 건데 지금 면직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 시각이 좀 우세하고요. 면직 절차에 그냥 들어갔어요? 예,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위법 면직 절차다. 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검찰의 기소만으로 위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미 어떤 그 언론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방송 장악의 어떤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취임 1년 만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손을 맞잡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군인의 정치 개입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열심히 수사했어요. 그리고 구속시킨 사람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분은 유죄 받았고요.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재판 계류 중이고, 또 유죄가 확정됐던 김태호 1차장도 쓰고 나서 사면시켜줘서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유죄 받아도 쓰고, 누구는 유죄가 아니라 이제 기소만으로, 이것도 조금 이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분은 면직하겠다 이렇게 보면 이게 형평성, 이거 법대로인가, 이거 무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몇몇 보수 신문에서는 또 김관진 씨를 또 엄청 또 띄워주는 또 보도를 또 하게 되죠. 네. 참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지, 얼마나 과장돼 있는지는 또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참 요즘 언론 어디로 가는지 참 심히 우려됩니다. 심히 우려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MB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사람들이에요. 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음으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예, 약간 좀 화제를 돌려보면요. 돌리겠다고? KBS에서 이 아침마당을 한 회 만들면 네.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되는지 모르시죠? 거기까지는 네. 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예.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예. 이 한 회 만드는데 0.18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네. 야외 촬영의 경우는 배출량이 더 늘어나는데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가는 동안 배출되는 탄소가 0.1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당 한 편을 만드는데 드는 이 배출되는 탄소가 서울과 부산을 한번 왕복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예. 지구 보호 환경 오염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신경을 못 썼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언론이 탄소를 줄이자고 기사를 많이 쓰는데 정작 언론은 노력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도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공영방송사들이 좀 앞장서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BBC 같은 경우 이제 탄소 계산기를 시범 적용하고 탄소 계산기를 이미 적용하고 있고 네. KBS도 한국형 방송 프로그램 탄소 계산기 개발에 나선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KBS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거 KBS가 잘하고 있는 건데 이거 예. 혹시 방송국에서 이거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정철은 기자한테는 압력이 안 먹히거든요. 그러면 안 할 건데 왜 네. 이 KBS 우호적인 기사를 들고 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ESG 경영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되게 화두거든요. 네. 모든 그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 네. 방송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 KBS가 첫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진국에서처럼 네. 탄소 개발기를 개발해서 방송 프로그램별로 그래서 제작 현장에서 탄소 배출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자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예, BBC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도 있는데요. 뭐 불필요한 외부 출장을 줄여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회의도 뭐 온라인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방송가에도 그런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KBS도 탄소 저감정 신설하고 뭐 업무 차량도 좀 전기차로 교체하고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KBS를 시작으로 다른 방송사, 다른 신문사들도 이런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언론계에서 이거 잘못한다, 저거 잘못한다, 어디서 비판하고 어디서 지적질하고 그러는데 정작 언론사는 안 바꾸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다 한 발짝씩 뛰어야 됩니다.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2020년에 KBS, MBC, SBS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 생중계할 때 네. 흑백으로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지? 이렇게 놀랐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청와대에 의도된 연출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이게 고화질의 영상을 이용할수록 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네. 흑백을 통해서 탄소 절감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였고요. 네, 그때 탁현민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신선한 시도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언론계에서는 사실 이 기사를 쓰잖아요. 디지털로 온라인 기사를 쓰는데도 탄소 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기사를 반복하고 좀 쓸데없는 기사를 안 쓰는 것도 디지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이다. 중요하다 그거는요. 패션 기사 그만 쓰고요. 네. 누구 좀 이상한 기사 그만 예. 쓰는 것도 네. 안 쓰는 것도 나아요. 더 그렇죠. 노력해요. 예. 맞습니다. 쓸데없는 거 사회에 해가 되는 기사를 쓰느니 차라리 좀 놓으세요 기자님들. 여기까지 할까요? 네. 탐구하는 기자 정철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위주로 정체 심한데요. 먼저 서울 방향으로 북천안부터 안성까지는 10km가량 정체고요. 안성에서 동탄분기점까지는 20km 넘는 정체 보입니다. 경부 동탄터널에서 신갈분기점까지는 13km가량 천천히 가고요. 죽전휴게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반포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회덕분기점에서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12km 넘는 정체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덕평에서 양지, 동수원에서 광교까지 막히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소요됩니다. 방향은 공항 쪽이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은 마장에서 월곡 사이 2차로는 추돌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가장 인연이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냐면 저는 좀 운이 없어서 이 그 스승의 날에 찾아뵐 만한 그런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많아요. 네, 저는 많아요. 네. 네, 그랬어요? 네, 안타깝게도. 이거 안타깝네요. 네. 네. 이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잖아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부모 그리고 친구 그리고 선생님한테 큰 영향을 받았는데 살면서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고 누구하고 어떤 걸 공유했다, 이게 많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입시 경쟁에 그리고 또 비리사학 그런 문제로 굉장히 이상한 선생님들 많았어요. 네. 저는 정말 그 말씀하신 이상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더 많은데 제가 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운이 없거나 알아보지 못했거나 뭐 그런 건데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뭔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요. 저 역시 뭐 실제로 학교 이 공교육에서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지만 책 속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제 세계가 변하기도 했고 오늘은 그런 종류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 스승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작품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고등학교 때요. 토요일 날 오후였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홍콩 영화를 보러 갔어요. 홍콩 영화를 보러 코아극장이라고, 전주 코아극장에 딱 갔는데 홍콩 영화를 봤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가 그 다음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가서 놀까 다시 볼까 하다가 그냥 봤는데 와, 그 전율이 아직도 지금 가슴을 울립니다. 네, 명작이죠. 또 고등학교 때 보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 와닿았을지. 네네, 고등학교 때 그때 선생님과의 그렇습니다. 네네, 그랬어요. 네. 이 작품은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그리운 이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로빈 윌리엄스는 이 생전에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어린이 영화에 자주 나왔었고, 그리고 이 로빈 윌리엄스는 이 그 선생님 이 캡틴 이 선생님의 딱 맞아요. 그냥 영화 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그 말 그대로 인물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고 로빈 윌리엄스를 보면은 이미지가 더 쉬워 보이죠. 네. 이 영화는 이제 1959년 배경이고요. 이 버몬트에 있는 이 개신교 종교학교. 이 웰튼 아카데미라는 가상의 학교입니다. 네, 굉장히 귀족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가 물씬풍입니다. 엄청 아주 대단한 사립학교인데 미국 사립학교 중에는 이런 식의 보수적인 학교가 많죠.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뛰어난 연출, 아주 훌륭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아카데미에서도 4가지 부문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각본상만 수상을 했습니다. 작품상 못 타서요? 작품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못 받아서 좀 의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주 오래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하고도 지금도 똑같은
똑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 속으로 걸어다 가 보겠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웰튼 고등학교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엘리트 귀족적인 그런 학교에 귀족적인 자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영어 교사, 우리로 치면 국어 교사죠. 네. 영어 교사로 존 키팅 선생이 부임을 합니다. 로빈 윌리엄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키팅이라는 사람은 이 학교 출신이에요. 네. 이 학교 출신, 자기 모교고요. 여기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동아리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데 학생들과 만나서 수업을 하는데 전혀 이 학교의 엄격한 분위기랑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서 시를 평가하는 그런 구절을 보고서 찢으라고 하죠. 네,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을 찢어버리라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비평이 어떤 정형화된 비평으로 너희들의 시각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국어 선생님하고 좀 다퉜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너무 좀 따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준비 안 했다 내리는 거야. 아니 느낀 점을 말해보라고 해서 나 따뜻하다고요. 전 노란색이 생각났어요. 왜 그렇게 쓰면 안 되냐고 얘기했다가 많이 혼났죠. 잘못하셨네요. 네. 교과서에 나온 비평을 쭉쭉쭉 외워서 참고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네. 노랗다라는 창의적인 답변을 하시면 혼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아무튼 키팅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주진우 기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노란색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니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교과서를 찢으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김희영님 나왔어. 카르페 디엠 나왔어요. 네. 네, 카르페 디엠 정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정원으로 나가서 오늘은 뭐 시를 읊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애들한테 공차라고 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자유분방한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부분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키팅 선생님에게 굉장한 호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신뢰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정말 진실된 선생님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한 2개 정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달튼이라는 친구가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비밀 동아리를 언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학교 신문에 이 광고를 냈는데. 근데 이 애인을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혀지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미국이라 그런지 이제 엉덩이를 맞는 체벌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크리켓채로 때립니다. 네. 네, 크리켓채로 애들 엉덩이를 때리는데 우리는 곡괭이자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 때. 네, 뭐 많죠. 네. 무기가 되게 다양한데 중학교 때는요. 그 기술 선생님이 첨단 신소재로 매를 만들어 오셔가지고요. 안 부러집니다. 웬만큼 맞으면 좀 부러져 주지.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마다 자신만의 어떤 시그니처 매를 들고 다니곤 했었죠. 이게 뭔지 지금 체벌 사라졌습니다. 네. 네네. 네. 근데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체벌이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닐 페리라는 친구인데요. 굉장히 밝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네.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인 아버지세요. 네. 그래서 항상 눌려 있었는데 연극부에 들어가면서 학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이 한여름밤의 꿈에서 좀 중요한 역할, 퍽이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맡고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연극을 하고 공연을 한다. 네, 좋죠. 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쳐들어옵니다. 네. 공연한다니까. 너 공부는 안 하고 공연이라고? 공부하라고 이 학교 보냈는데 무슨 연극이냐. 절대 하지 마 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키팅 선생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네. 이 연극이라는 게 이 학생한테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유일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 네.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부자도 아니고 아버지는 나 의사 되려고 여기 보낸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키팅 선생님이 이제 나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아버지에게 해라. 네. 그러면은 아마 허락을 하실 거다. 네. 네가 그런 열정을 가졌으면 허락하지 않겠니? 그랬는데 문제는 닐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허락받지 않고 그냥 연극에 나가야지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연극을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진짜로 공연을 보러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보러 와주셨구나 하고 정말 열심히 공연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끌려가죠. 끌려가서 엄청나게 크게 꾸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너 이 학교 더 이상 못 보내겠다. 사관학교 보내야 되겠다. 네, 사관학교로 보내겠다. 예. 강제 전학시키겠다. 내일 아침에. 예. 그러니까 이 닐이 그때 받은 충격.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서 자신의 역할, 그 펑 역할이죠. 네. 그 관을 이렇게 써보고 나서 아버지 서재에서 총을 찾아서 예.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연극한 게 그게 그렇죠.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걸 못하게 했다가 결국은 이 아이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날 난리가 난 거죠. 네.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든 쉬쉬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교장 선생님. 그리고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닐의 아버지 역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달달 볶고 서로 고발하게 하고 학생들을 위협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키팅 선생님이 부추겨서 학생들을 부추겨서 학생들을 나쁜 길로 빠지게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끔 만듭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존 키팅은 이 어떤 부모와 교장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이 사랑하는 제자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한테 배신당하게 되는 그 선생님. 그리고 나서 이제 영문학 수업이 오는데 다시 영어 수업이 오는데 키팅 선생님이 없으니까 교장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와서 영어 수업을 맡았는데 이제 원래대로 하는 거죠. 그 노란색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선생님처럼. 자, 참고서에 나온 대로 이 시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 써라 이런 거 있잖아요. 7자로 써라 이런 거. 네, 그 목적을 전부 다 외워야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꼭 7자로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교실에 키팅 선생이 두고 온 게 있어서 수업 중에 들어오는 게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거죠. 이 토드라는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우리 부원들이 교장에게 강요당해서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다라고 키팅 선생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팅 선생님이 결백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올라가서 책상 위로 올라가서 오 캡틴 마이 캡틴을 말하게 되죠. 2095님 너무 감명 깊었던 영화. 책상 위에서 발을 구르던 장면. 아직도 선합니다. 라이너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네,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 발을 뒹굴던 그게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걸 가장 잘 설명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틀을 깨거나 이런 틀에서 벗어난다는 거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 자유로움이란 게 무엇인가를 제일 잘 표현했던 작품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운이 없는 학생들이 더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을 보내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공교육이 존재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진리 탐구한다 그러면 이제 웃음거리잖아요. 이제는 직업 알선소에 지나지 않는 그런 대학 교육을 생각해 보면 이 죽은 시인의 사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동이 아직까지 이어집니다. 감동의 파도가 아직까지 밀려오는데요. 참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선생님들의 말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성적 때문에 또 진학 때문에 또 그렇게밖에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학생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보다 선생님과 한 대화가. 시사회 오늘은 스승의 날 맞아서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잘 봤습니다. 라이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the Love, Sea of Love 들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왜 Sea of Love인가 했더니 죽은 시인의 사회 Sea of Love.
이게 맞습니까, PD님? 이게 최선입니까? 잘했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